노유진의 정치 카페. 바둑판 위에서 갑자기 SF 영화가 펼쳐진 느낌이죠. 호모사피엔스와 기계의 승부. 어제 이세돌 9단 5번기 4국에서요 구글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에게 180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3연패 뒤 첫 승이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바둑도 저 광이잖아. 광까지는 아닌데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 이 방송 준비해야 되는데 특히 백수 넘어가서 이 초읽기 들어가고부터는 막 9에 돌렸는데 막 가슴이 덜컹덜컹 떨리더라고요. 두 분께서 이거 볼 여유 없으셨죠? 선거운동 하다가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우리 캠프 내에 있는 실무자들이 내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기를 해서 나중에 돈을 다 몰아가지고 인권재단에 후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정진우 의원입니다. 정의당이에요. 오늘 초대선 어디 출마하고 계시죠 지금? 안양 동안을에서 뛰고 있습니다. 안양 동안을에서요. 여기 후보가 누가 있어요?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이 사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구나. 저 더민주는 누가요? 더민주는 3번을 연속 나와서 떨어지신 분이 이번에 4번째 도전하고 계십니다. 굳이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이 세계 대국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후보로인지라 이걸 이렇게 앉아서 볼 여유가 없는데 문제는 어딘가 하면 제가 지난주 내내 낮에 상가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방문한 집 10집 중에 8집은 다 그거 보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바둑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혀 바둑과 좋아할 것 같지 않은 분들도 이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둑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로봇과 인간의 대결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 판도 못 이길 줄 알았어요. 3국, 1국 끝나고 나서 이거는 도저히 못 이기는 거다. 그랬는데 역시 저는 하수더군요. 이세돌은 역시 센 돌이에요. 몇 수죠? 78수? 흑세점 사이에 끼운 수. 그 수부터 시작해서 알파고가 그 수를 끼우기 전에 좀 과한 수를 뒀거든, 알파고가. 근데 그 수로 그걸 딱 응징하니까 그때부터 막 알파고가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버그 현상이 나타나. 아주 지금 또 저 일각에서 또 해프닝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도대체 알파고가 몇 학군에 있는 거야? 강남 8학군에 있죠. 그렇지, 강남 8학군이죠. 그리고 또 특히 특수를 누리겠는 게 알파고 동학교 앞에 저 알파문고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또 뭡니까? 지금 이세돌한테 졌잖아요, 알파고가. 그래야 지금 전자담배를 빨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과 바둑의 대결이라는 게 의인법이고 사실은 이세돌이 컴퓨터 성능을 시험한 거죠. 근데 3번까지는 오케이였는데 4번째 이제 버그를 잡아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노 대표 생각나더라고요. 왜요? 노회찬 대표가 전에 옛날에 이제 100분 토론에서 그 당시 한나라당 토론자가 평소에 맨날 싸우더니 왜 열린우리당하고 갑자기 손잡냐. 그랬었죠.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분이 졸지 외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적을 초월하고 정파를 초월해서 인류의 유적 연대감을. 그렇죠. 맞아. 인류 대동단계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니까 실수를 한 게 결국은 이게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전체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어설프게. 인간을 흉내낸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워낙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인간이 프로그래밍 한 거기 때문에 어딘가가 버그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세돌이니까 잡아낸 거죠. 엄청난 겁니다. 다만 이제까지 바둑에서는 인간을 이긴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왜 이겼느냐. 다 이긴 건 아니지만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인간이 설정해 놓은 영역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게 지금 완벽하지는 않는 게 이제 드러나기도 했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일종의 그 이전 세대의 인공지능보다는 한 발 앞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 하면 이게 합리주의 모델이라서 연역적 모델이었는데
학습을 한다는 건 경험주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그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실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유 작가님이 말하듯이 알파고는 자기가 바둑 두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바둑의 즐거움도 모르고 패배했을 때 즐거워할지도 모르고 자지도 않아. 예. 밤에 자지도 승리했을 않아요. 때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패배했다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복귀도 안 해. 아 복귀는 하지 않나요? 이렇게 자기가 복귀가 학습하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죠. 아 그래요? 네. 그렇지. 이세돌 구단이 복귀하려고 처음에 그랬다면서요. 예. 복귀가 필요 없는 이미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어쨌든 이제. 근데 그 넘어가기 전에 이거 관련해서 그 새누리당의 저 조은현 국수가 그분이 조은현 국수가 저 새누리당 입당하면서 알파고한테 이제 이세돌이 지는 걸 보고 바둑을 위해서 내가 새누리당 입당하겠다라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이세돌이 이겼으니까 나오세요 다시. 나오셔야 돼. 할 일 없으십니다. 나오십시오. 이세돌이 알아서 할 거예요. 네. 그 새누리당 가서 뭐 알파고하고 대적할 일 있나? 이거 뭐 저 또. 허정무 그 축구 감독도 거기 또 들어간다. 아니 새누리당이 오메가 당이면 내가 이해를 해. 알파고하고 싸우려고 오메가 당에 들어간다. 그러게 말입니다. 새누리당이 주로 인공지능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니에요. 예,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죠. 그 인공지능이 이제 국민적 화두가 됐는데요. 사실 그 정치 카페에서는 이런 상황을 아주 오래전에 예견을 했죠. 그래서 작년부터 꾸준히 인공지능 문제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카페 세 보니까 에피소드가 벌써 3편이에요. 그런데 이 3편 모두 지금 다시 듣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34편 2부의 김대식 박사편하고요. 55편의 2부 정재승 박사편 그리고 80편 2부 구봉건 기자편.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뭐 지금 즐거운 소식이었는데 사실 정치권 소식은 좀 암울해요. 그래서 오늘 좀 분위기를 좀 진지하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인류와 기계의 대결에 비춰보면 우리 1번당, 2번당, 3번당, 4번당 싸움은 사소한 거야. 그렇지. 우리가 기계의 습격을 이겼는데 말이죠. 그렇지. 예, 그러면 근데 보통 이런 역할들은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항상 미국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성조기가 올라갔잖아요. 그래도 경우가 많죠. 예, 한국에서 올렸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가지고요. 9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숙취의 소재 잔혹사 중에서 야, 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 유래의 화인피토 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해소제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빅그린 투 쓰리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타임라인 2016년 3월 14일 지금 오후 1시 반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시각각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제가 자료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그 이해찬 의원 공천 배제 문제가 결정이 안 돼 있었는데 자료 준비한 동안에 여기 자료에는 검토 중이라고 나왔는데 공천 배제됐습니다. 예. 등등 있어서 또 오늘 오후에라도 유승민 의원 공천 배제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예. 발표될지 그것도 이제 모르겠고 이래서 시간 말씀드렸고요. 오늘 타임라인의 그 열쇠말은 왕정복고. 레스토레이션. 네, 그 특히 2번 당인 더민주의 왕정복고를 중심으로 거대 양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왕정 정치의 양상을 좀 짚어보고요. 이제 그 전에 늘 우리가 번호 순대로 했는데 오늘은 4번 당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4번 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당은 도대체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뽑았고 어떤 사람들이 비례대표가 됐는지 그것부터 잠시 다뤄본 다음에 새누리당 거쳐서 더민주로 오늘은 국민의당은 그냥 제끼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 지지율이 정의당보다 밑으로 내려왔다는. 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국민의당은 다른 당을 신경 써서 안 된다. 정의당을 신경 써요. 그죠. 오늘 정진호 의원님 그 결과 들으셨죠? 여론조사 나온 거. 예, 리얼미터로 우리 당이 서울에서 13. 몇 프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습니까? 국민의당이 우리 당보다 한참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역전을 했군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우리 정진우 의원님 지역은 안양은 탈락시켜야 되나? 자기 당 다시 취소해야 되나? 그래야 되겠죠. 국민의당 당 때문에 과거에 뭐 중책 지낸 사람들 다 잘라내는 판인데. 여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가 토요일에 끝났군요. 그죠? 그렇죠. 토요일에 끝나서 발표가 됐습니다. 총 선거권자 22,147명 중에서 약 17,000명이 참가해서 77%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어요. 예, 투표율도 나쁘지 않죠? 결과 소개는 우리 정진호 의원님이 좀 해주실래요? 예, 결과가 뭐 이제 번호별로 결정된 사람들. 우리 이번에 비례 선거를 하면서 당원들의 투표를 하면서 번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으로만 지역별로 이렇게 순환. 사실 번호 부여하면 좀 그렇잖아. 그 자체가 불공정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득표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김종대 국방개혁단장이 4,428표. 표를 다 쓸어 가셨어요. 그래 1위를 하셨고요. 2위가 이 남자로 전남 도당위원장을 하셨던 윤소아 전 위원장께서 2,855표인가요? 이렇게 득표를 하셨고, 그리고 여성인 이 눈이 잘 안 보이네요. 뭐 표수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여성 중에 1등을 이정미 부대표께서 하셨고 여성 중에 2등을 최선 후보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남자 3등은 조성주 전에 당대표 후보였죠. 여성 3등은 김명미 전 부산시당 위원장. 현. 그렇게 해서 번호 순으로 보면 여성이 홀수 번호이기 때문에 1번 이정미, 2순위 김종대, 3순위 추혜선 언론개혁단장이요. 4위가 윤소하, 5번이 김명미, 6번이 조성주 등등 이렇게 쭉 10번까지 정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투표해서 비례대표 정하는 당이 있나요? 없습니다. 말만 상향식 뭐 이렇게 하지 사실상은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혁신위를 꾸려서 비례대표 배당 방식 배심원단 만들어서 하기로 했던 거. 그래서 각 부문별로 이렇게 배정했던 것까지 이번에 비대위에서 전부 다 흐트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공천 사실상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더민주 혁신하는 꽝된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예상한 대로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이제 뭐 김종대, 추혜선, 이정미, 그 조성주 후보가 그 위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순서는 좀 조금 달랐는데. 근데 이제 그 아마 좀 밀린 게 그 여성 순번 번위 순번을 먼저 이렇게 할당해야 되니까 그 조성주 후보가 6위로 좀 밀린 부분이 있고 양경규 후보가 조금 생각보다 좀 지금 4위를 했죠 남자 중에. 그래서 4위입니까? 남자 그래서 10번에 배치가 됐어요. 중간에 장애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밀린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좀 선거할 때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참 우리 정의당이 참 민주정이라서 당대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종대 씨나 최혜선 씨는 어렵게 예비내각으로 해서 어렵게 영입을 한 분들인데 이분들을 좀 전략공천하는 권한을 당대표에게 주는 안이 전국위원회에서 부결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한 명도 공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심 대표가 특별히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었고 그죠?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도 김종대 후보가 당내 아무 조직 기반도 없이 압도적으로 1등을 26%를 득표했어요. 1인 1표니까. 최혜선 씨도 1,600여. 그 이정미
1위를 한 이정미 후보가 그 차이가 아주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아무 당내 조직 기반도 없는 후보들이 이렇게 선전을 했나 그런.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걱정들이 우리 당보다는 당 바깥에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당 안에서 걱정했습니다. 진보정당에 꼭 필요한 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선거를 통해서 그분들을 내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당 내에서도 이제 예전에 아픈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들이 많았죠.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상 막상 이 투표를 진행하기 직전에 상무위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우리 당원들의 어떤 집단 지성을 좀 믿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해진 룰대로 하다 보면은 우리 당원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었죠. 네. 노 대표님은 이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조금 전에 지적된 대로 이제 상향식으로 다른 당과 좀 달리 당원들의 거의 대부분의 당원들이 참여를 해서 상향식으로 선출했다는 의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면 과거 여러 다른 방식으로 이제 상향식 선거를 해본 결과 과거에 나타났던 패단들 특정 다수파 정파가 이른바 조직표 표를 이렇게 몰아주면서 이렇게 다 독식하다시피 하는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1인 1표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수파도 결국에는 자기 쪽 후보 여러 명 있어도 표는 한 명에게밖에 못 던지는 식의 어떤 그런 제도가 사실 이번에 좀 효과를 발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제도적인 측면도 있군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결과에는 뭐 내용을 깊숙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의 어떤 현실도 있는 대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의 바람 또 표현되어 있고 또 당원들의 걱정 이게 또 너무 있는 정파가 그대로 반영되는 그래서 전문가라거나 또는 토대 기반 없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당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갖다가 봉쇄당하는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헤아려서 표현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진보정당으로서 자신의 어떤 뜻을 갖다가 펼쳐야 되는데도 세력이 약하니까 펼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고요. 이제는 있는 대로 같은 표현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우려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가령 이제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노동으로 이렇게 출마를 했던 우리 이제 후보 같은 경우가 사실상 순위 뒷번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정의당이 그야말로 노동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다운 면모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후 이러한 과제들이 그런 걱정에 대한 답을 우리 당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의 슬로건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에요. 근데 이제 1번이 된 이정미 후보 경우는 오랫동안 진보정당 운동을 해온 분 아니에요. 예. 저는 뭐 꼭 유명인사가 아니라도 이렇게 수십 년 진보정당 운동을 해온 여성이 1번이 되는 것도 저는 뭐 나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2번, 3번을 영입인사들이 아무 당내 기반 없는 분들이 많은 표를 받아서 됐다는 거는 또 그만큼 당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요. 윤소아 후보 경우는 중앙정치가 아니라 이제 전라남도 지역 목포를 중심으로 그쪽에서 오랜 기간 현장 활동과 바닥 활동을 해온 분이잖아요. 그야말로 바닥에서. 바닥에서 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또 한 4번 오시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조성주 후보가 6번인데 여기까지는 또 당선 시켜봐야죠. 뭐 그죠? 예, 여기 최소한 여기까지는 최소한. 6번인데 이제 신세대 정치인으로서 괜찮은 거라고 보고요. 김명미 후보는 부산에서 시민운동을 했었고 중앙정치 무대는 거의 안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이른바 친노. 그래요? 옛날 참여당 출신이에요. 예. 근데 참여당 출신 당원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그닥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 좀 서운하실지도 모르죠. 마음속으로. 그러나 우리 정치 카페에서 그 무슨 연고나 이런 거 찾지 말고 누가 국회에 가는 게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 좋은가 한 가지 기준만으로 줄 서서 투표하지 말자고 여러 번 호소했습니다. 네, 그런 결과로 5번이면 당선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조성주 후보도 오늘 선대본 발대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이제 6번으로 뽑아줬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지를 넓히겠다. 그렇지. 이런 노력해야죠 후보들이. 더 노력하면 그 뒤에 뒷번호의 후보들도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정도 정의당에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니까 오랜만에 정의당 소식을 톱으로 다뤘어요. 왜 이 소식을 톱으로 다뤘냐 하면
지금 국민의당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뭐 우리하고 경쟁당이라 지지율 면에서 뭐 막 하기가 좀 그래요. 큰 당 두 당을 보면 지금 공천이 한참 진행 중인데 비례 공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내부 검토 중인데 여기는 민주정이 아니라 왕정이에요. 왕정. 그것도 절대 군주제. 군주정이요. 절대 군주제. 도대체 이 21세기 이 문명의 세기에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들인지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정의당 거부터 오랜만에. 제가 사실 어제 이걸 올렸거든요. 솔직히 걱정했다. 이것도 깠는데 우리가 진보정당을 자처하는데 이거 깠는데 결과가 또 이상하게 조직투표로 나오거나 이랬으면 얼마나 망신스러운가.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다. 하지만 결과를 딱 까봤더니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예상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고 약간의 순서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정당 정치가 여기는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잖아, 정상. 이게 보통이죠. 이게 상식이죠. 이게 상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그것도 사실은 국민을 가장한. 그것도 말이, 그러니까 물론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라도 해야 되는 게 낫다곤 봐.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 하라고 뭐 유권자들한테 후보 추천을 하고 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 자기들 연무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얼마나 기형적으로 왜곡됐는지를 그나마 이제 정의당의 정상적인 정당의 구조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취지의 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새누리당부터 볼 텐데요. 여기는 뭐 별 내용은 없어요. 지금까지 이 현역 의원이 탈락한 곳이 9곳. 이건 뭐 원래 공천 신청 안 하는 사람 빼고 나면 그것은 한 150명 가까이 되는 공천 신청자 중에 현재까지 9명이 공천 배제되거나 또는 경선에서 탈락한 걸로 나타나고요. 대부분이 현역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초점은 두 사람이에요. 이제 그 전에 김무성 당대표. 이 사람은 경선 지역으로 됐고요. 서청원, 이인재, 김월동 이게 최고위원회 인사들은 대부분 경선 지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제일 초점은 지금 김무성 후보가 경선에서 살아오냐 여론조사 경선이거든. 말이 경선이지. 아 그래요? 이거 뭐 부산이면 되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않겠어요? 입에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요. 뭐 대구랑은 또 몰라도 부산 정도면. 유승민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 의 공천 여부가 지금 하기 싫어 올라 있습니다. 우선 점 찍어 볼까요? 이 두 사람 공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은 못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윤상현은 받을 것 같고. 아 예. 저는 윤상현 의원은 이미 국민들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나쁜 우리 정치의 행태를 보여줬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직설적으로 광고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오히려 자기가 불출마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생각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친박 계열에서 그냥 다 스크럼 짜고 옹호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성다른 동생인데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르는데 그 스스로 뭐 그만둘 생명체는 아닌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은 그 이른바 그 청와대나 대통령 주위 세력들이 유승민의 당선은 박근혜의 낙선이다. 박근혜의 패배다.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의 승리는 박근혜의 패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공천을 안 주려고 안 주는 걸 목표로 지금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아까 나오면서 이한구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유승민 의원은 못 받게 되기가 쉽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 부적합 그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 표현 그리고 오늘은 잔인한 날이 될 거다. 이걸로 보면 우리 방송 업로드 할 때쯤이면 잘렸지 않을까. 그래도 유승민 씨 돌아오겠죠 살아서. 근데 대구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저렇게 되면 온갖 관권 금권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방해를 하겠죠. 최대한 유승민을 낙선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유승민의 당선이 박근혜의 패배가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유승민 의원이 낙선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아까 왕정 군주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자꾸만 자기 당 안에서 이상한 충격을 줘서 국민들을 속이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을 오히려 아웃시키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자기 내적
이걸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윤상현 의원도 자제를 시키거나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김태현 씨 그런 게 상식이죠. 네. 그런 게 상식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갈 가능성도 있어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이따 우리 더민주 상황을 볼 텐데 더불어민주당 그 윤상현 의원을 잘라야 된다는 논거가 나쁜 놈이니까 잘라라 그런 게 아니고 수도권 선거에 역풍이 있으니 잘라야 된다는 게 주로 자르자는 그렇죠.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거예요. 불가하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하를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 아니 저는 윤상현 의원은 어쨌든 간에 그 스캔들 이번에 빚었던 소동의 직접적 상대는 김무성 대표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이 문제에서 싸우려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싸우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싸움은 끝난 것 같은데. 아니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제보 들어온 거를 자꾸 내보낸다니까 거기서. 아니 그거는 간접적으로 자기의 그 자기의 입지를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 건드지 마라. 그게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좀 김무성 방식의 싸움이야. 채널 A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 녹화 파일이. 근데 문제는 하면 채널 A에서가 안 틀고 있죠. 안 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 지금 봉쇄가 됐다는 얘기라고. 네, 거의 봉쇄했다고 봐요. 그 합의가 됐다는 얘기라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시민표창 양비중 진셈에서 사실 그게 누가 집에 온 사람이 넣고 간 게 아니고 그럼 고발해서 잡아 넣어야지. 그게 아니고 택시에 그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론을 그거밖에 없죠. 사실 다른 가능성은 없고 했는데 그게 훨씬 더 긴 분량인데 맨 마지막에 전화 끊어지기 전 2분 정도밖에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더 공개될 수도 있고 딜을 해서 그냥 묻을 수도 있겠죠. 후속 취재도 하나가 안 이루어지고. 김무성 대표는 그 정도원 의원을 통해 가지고 그 살생부 명단 유출의 혐의를 아직까지 씻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 덮고 공천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발언도 그에 준해서 덮고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게 저쪽 윤상현하고 유승민하고 이렇게 빠타대는 문제는 아니죠. 네, 그렇죠. 저쪽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덮어줬잖아. 너도 이거 덮어. 사과하고 끝내.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이거잖아요. 뭐 어쨌든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이것은 각하의 판단이라고 야, 근데 이걸 딱 들으면 옛날에 그 있잖아요. 제비족들이 있었잖아요. 사모님 한번 날아보시죠. 뭐 이랬던. 그게 이제 70년대고 8, 90년대 딱 나가면 사모님이라고 안 부르고 누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야,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시는. 딱 보니까 나는 와 이거야말로 최고다라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성다른 동생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하의 결재가 나와야만 윤상현을 자르는데 아직도 발표 안 하는 걸로 보면 각하의 결재가 안 나는데 안 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면 더민주에서 지금 폭탄들이 몇 개 터졌어요. 그래서 야권 전체가 지금 쑥대밭이 되게 생겼고 야권 연대도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상현을 그냥 밀고 들어가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지금 여론조사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안 잘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뭐 희망사항으로 말하자면요. 상식적으로는 잘려야 마땅하죠. 그렇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잘려야 마땅하고 그다음에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자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굳이 안 잘라도 선거에서 이긴다 이렇게 되면 안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야권 상태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안 자를 것 같아. 야 그냥 가. 돼. 그래. 별거 아니잖아. 그냥 며칠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응? 아닌가? 희망사항인가? 네. 아니 저 희망사항은 유승민 자르고 윤상현 공천 주는 거. 이게 희망사항이죠. 그대로 될 가능성이 커요. 네. 하여튼 업로드 될 때까지 결과 나올 거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새누리당은 이 정도 말고는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은 완벽한 대통령 공천이고요.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직접 하고 있죠. 그렇죠. 경북 내려가서. 대구. 예. 그렇죠. 가가지고 4군데를 들렸거든요. 5군데. 5군데를 들렸거든요. 그걸 왜 그 짓을 해? 다 진박이 있는 선거구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조선일보 이런 데서 보수 언론에서 그러지 말라고 사설을 실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나쁘게 봐요. 나는 그것도 뭐 원래 우리 선거법이 좀 그런 거 규제가 있어서 그렇지. 뭐 되게 선진국들은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뭐 저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다 선거운동 하잖아요. 근데 뭐 선거법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선거법을 고친 다음에 하시든지. 법 위반이 아니되잖아. 오로지 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잖아. 하여튼 이번 총선은 적어도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선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왕정체제로 지금 또 원래 왕정체제였고 김무성 대표가 민주정과 왕정이 좀 섞여 있던 이 당을 좀 더 민주정적으로 움직여보기 위해서 상향식 공천을 추진했는데 그건 다 좌절되고 지금은 완전히 왕정으로 복귀한
야, 근데 김무성 대표도 좀 한심하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 그렇게 굳이 그게 그런다가 제가 살아남나? 내가 볼 때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계속 그러니까 정말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좀 본인 들고. 생각은 좀 달라요. 그래요? 본인은 그렇게 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까지 살아온 게 다 그렇게 해서 인생 역전이 나 그렇게 살아왔고. 아니 어제 알파고하고 4차전 할 때 이세돌 구단이 그 좌변 우변 양쪽 모두에서 두점머리를 상대방이 젖혀왔을 때 그걸 끊지를 않고 꼬부려서 빈상각으로 느려갖고 뒀어요. 그 세 번을 그렇게 참고 게임을 이겼거든. 지금 김무성 씨도 지금 두텁게 두면서 참는 거야. 알파고의 버그가 낄 때까지.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다가 끝내는 최종적으로 아웃되는 게 아니냐라고. 아웃이죠. 뭐 지금 뭐 누가 봐도 지금 뭐 지지율 좀 떨어지고 있고 네. 오히려 더 누가 올라가냐면 누구죠? 그 오세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쪽에서는 이제 오세훈을 갖다가 김무성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예. 그 얘기 좀 정보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뭐 주로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러다가 저렇게 해서 한 번도 승부를 못 걸어보는. 못 걸죠. 지금 걸을 수 있는 상황도 인물이 아니고. 어떻게 최종적인 자리까지 갈 수 있겠느냐. 가다가 반드시 하차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죠. 지금 제 안테나에 걸린 첩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옛날 정치 참모들 실무자들 중에 이제 공론의 영역에 노출되지 않은 인력들이 좀 있어요. 몽땅 오세훈 캠프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심이 오에게로 갔다. 이런 소문이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파다하게 지금 돌고 있어서 최근에 야금야금 오르는 지지율 상승 그러니까 그 김무성 대표 대선 후보 지지율이 빠지는 만큼 오세훈 후보가 오르는 오세훈 씨가 지지율이 오르는 이 현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흐름의 표현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뭐 여론조사로 그냥 아주 수치로 그냥 금방 나타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지금 종로에서 정세균 의원하고 지금 이제 아마 박진하고 경선하는데 그거는 뭐 뻔하죠. 뭐 뻔하게 이제 오세훈 쪽으로 될 거고요. 오세훈 정세균이 붙어서 오세훈이 이기게 되면 그다음엔 이제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현재 새누리당의 왕정 상황을 좀 짚어봤고요. 근데 이렇게 왕정을 하는 당이 1등 당이에요. 그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국민들이 그런 걸. 자 이제 더민주로 옮겨가 볼게요. 암행어사 출두야! 겨우 어사 한 명. 난 조정에도 백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 또 출두야! 아니 2명? 계속 출두야! 3명, 4명? 왜 이렇게 어사가 많아? 온 국민을 어사로 만들어주는 앱 와그러사 덕분이죠. 지금 스마트폰에 와그러사를 설치하시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상황, 공약 이행 등을 감시해주세요. 아이폰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와글어사를 검색해보세요. 호세 무이카 조용한 혁명. 우리가 틀렸다면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실용주의 좌파 대통령의 과감한 개혁과 도전, 그로 인해 좌파와 우파 양쪽에서 쏟아진 비난. 그러나 당선 때보다 퇴임 때 더 높아진 지지율. 2년 연속 노벨 평화상 후보. 과연 그가 받은 비난과 영광의 실체는 무엇일까? 호세 무이카 조용한 혁명.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더민주는 이 컷오프 되는 현황은 쭉 보셨죠, 우리 진 교수? 예. 간단히 요약을 좀 해주시죠. 1차 컷오프에서는 이제 경기의정부갑의 문희상 의원, 그 다음에 서울 성북구의 신계륜 의원, 노영민 의원, 유인태 의원, 송호창 의원, 전정희 지역구 의원을 6명 공천을 배제했고요. 비례대표에서 이제 김현, 백군기, 임수경, 홍일학 의원이 이제 컷오프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스템 공천이라 그래서 예전에 혁신안에 따라서 그렇죠. 하위 20% 자르는 그 케이스예요, 이게 전부 다.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에 대책 없이 자르느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고요. 후속 컷오프가 있는데 광주 북갑의 이제 강기정 의원,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정청래 의원이죠. 서울 마포. 그 다음에 경기 안산 단원을의 부자현, 윤후덕, 강동원, 최규성 등 이 의원들이 이제 공천 배제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지역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그렇죠. 공천이 배제된 거죠. 네. 그리고 중진 컷오프인데요. 전병원 의원하고 오영식 의원이 이제 공천이 배제가 됐고 서울 동작갑이랑 서울 강북갑이에요. 서울 강북갑이고요. 여기는 삼선 중진들이죠. 요번에 이제
지금 확정된 게 이해찬 의원하고 이미경 의원이에요. 예. 예. 또 한 사람 더 있죠. 서른 의원하고. 아니 서른 아니고 정호준까지. 좀 전에 발표가 났어요. 이해찬 세종시, 이미경 서울 은평갑. 이미경은 5선이에요. 이해찬 의원은 6선이고요. 정호준 서울 중구 성동구 을. 여기는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아드님이에요. 여기가 잘렸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첫 번째 컷오프, 1차 컷오프는 시스템 공천,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했고 그 밀봉해서 뒀다가 문재인 대표 사퇴 후에 열어서 그대로 발표한 거예요. 이건 김종인 씨가 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후속 컷오프부터 중진 컷오프,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이제 중진 3사람, 중진 2사람 포함해서 정호준 의원까지 이 셋은 김종인 씨가 한 거죠. 김종인 대표가. 여기도 절대 왕정이에요. 이유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냥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해서 비대위에서 다 의결해서 자른 거라서 지금 그 당헌 당규 개정 권한하고 해석 권한까지 전부 당무위원회에서 김종인 대표에게 줘놨기 때문에 김종인의 왕국이 됐어요. 지금 더민주는 공천살생부를 그냥 김종인 씨가 다 쥐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좀 시끄러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논의해봐야 될 게 원래 더민주는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왕정이었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퇴진하고 나서 귀족정과 민주정이 좀 혼합된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개파 보스들이 잡으면 자기 사람 공천하고 반대파 찍어내고 이게 귀족정인데 대표 선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이 투표해서 하는 일종의 과두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몇 사람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걸 저는 귀족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민주정 요소가 가미된 귀족정을 하고 있던 정당이었는데 이제 더민주의 지난번 11차 혁신안까지 혁신안은 이거를 민주정으로 바꾸는 혁신안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소위 나갈이 되고 김종인 왕정으로 다시 와버렸어요. 절대 왕정입니다. 절대 왕정. 안철수 말에 따르면 짜르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근데 뭐 이 세습 왕정은 아니니까 초빙 군주정이라고 초빙 군주정. 그러니까 민주정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군주를 이제 초빙할 수밖에 없었죠. 개건군주야. 개건군주. 개건 교수처럼 개건군주. 그 웃을 일이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정진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봐요. 도대체 그러면은 혁신위를 꾸려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국민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무 설명도 없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말 했잖아요. 비상대권이란 말을 했었잖아요. 자기 입으로도. 이게 사실 비상대권이 히틀러가 갖고 있던 권한이잖아요. 아니, 테러방지법 할 때 비상사태 선포하듯이 지금 저 더민주가 똑같은 행태를 그러니까 그 긴급조치도 그런 거고 이게 뭐냐면 일상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갖다 딱 비상이기 때문에 중단하고 대권을 지닌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따라 처리해 나간다라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긴급조치 걸린 상황. 예. 그런데 이게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를 정복했나요? 초빙군주잖아. 네, 초빙이죠. 정복 안 했죠. 쿠데타도 아니에요. 근데 어디 초빙군주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어쩔 거야. 근데 또 입헌군주예요. 지금 보면은 그 당헌 당규를 고쳐서라도 룰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그걸 보죠. 박정희가 저 유신헌법 만든 거랑 뭐가 달라요? 아니 근데 그때는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지금 계엄 선포 안 했잖아요. 아니 나치도 안락사법 다 만들어 놓고 아우슈비츠 만들었어요. 입헌 혹은 합법이라고 해서 정당한 건 아니거든. 근데 이 과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정청래 의원을 잘랐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정무적 판단이래요. 이해찬 의원을 잘랐어요. 이게 이제 폭탄이 2개가 터진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 폭탄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좀 더 이따 얘기해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공당에서 1번 당 출신을 초빙군주로 영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당헌 당규를 고쳐가면서 입헌 독재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원인
그러니까 또는 이분이 지금 갖고 있는 권력의 근거는 뭐냐면 당내 세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나 여참 그만둘래 이거거든요. 네. 그럼 니들 개판돼. 이거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 보고 뭐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상황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죠.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은 그 옛날 생각이 나던데 내가 살아본 건 아니지만 기원전 506년에 도시국가 아테네가 시민들이 피닉스 언덕에 다 모여서 민회를 열어가지고 민주정을 폐지하고 30인 참주정을 도입을 해요. 성 밖에 스파르타가 포위하고 있었거든. 그 니네 항복하려면 요구 조건이 몇 개 있어. 그중에 첫 번째가 민주정 폐지였어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모여서 민주정을 폐지하고 과두정을 수립을 한 거야. 근데 이 과두정이 항복하고 나서 스파르타가 들어와서 아테네 성벽을 벽돌 한 장까지 다 해체하고 그 후 1년 동안 15,000명을 죽였어요. 그 당시 6분의 1을 죽였는데 그러고 나서 그 30인 참주정이 약 2년 정도 진행되고 나서 민주파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과두파와 민주파와 연합체가 참주정을 밀어내고 자기들끼리 또 내전을 벌인 끝에 한 4년 지나고 나서 민주정이 회복이 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왜 그게 자꾸 보이지? 역사는 반복된다니까. 더민주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기네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흔들어 가지고 그러면 너 안 나가면 탈당해 이래서 탈당 막 해나가고 내부에서도 지금이라도 그만둬 안 그만두면 더 탈당할 거야. 박영선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만두면서 1번 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을 초빙해서 권한을 준 거예요. 이거는 참주정도 아니고 왕정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더민주의 정치인들 스스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 당의 민주주의를 허물었고 그 폐허위 위에 김종인 씨가 돌아가지고 무혈입성해서 전제적 권한을 자기 손에 넣은 거기 때문에 사실 김종인 씨를 욕하기 이전에 이렇게 스스로를 모욕한 더민주의 정파를 불문하고 이 정치인들 책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뭐 이제 김종인 대표의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이나 또는 행위를 갖다가 그건 그대로 평가할 대목은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제가 아까 초빙군주였는데 이 초빙군주는 초빙한 쪽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왜냐면은 아마 애초에 예를 들면은 초빙한 쪽에서 뭐 이해찬 정청래 등을 자르라고 초빙한 건 아니에요. 또 자를 걸로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만큼은 자르지 말아야 된다고 명단을 줬으면 아마 초빙도 안 됐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잠재적 재량권을 갖다가 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더민주의 정치인들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 상황이. 네, 그렇죠. 어찌 보면 그 개개인들보다도 더민주당의 어떤 예를 들면 이건 떠난 사람들까지도 어떤 책임이 다 같이 있다고 보는데. 네, 이 상황에 책임이 주되게 누구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아니,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아, 이 당은 친노패권당이 아니었구나. 아니, 친노패권이 존재했다면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존재했다면은 사람 하나 바뀌었다 그래서 대표 하나 바뀌었다 그래서 엄연히 살아있는 친노패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귀신이냐 이거야. 진장 속에 숨었냐 지하실에 있느냐 이거. 나는 그거부터 확인해야 될 거야.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도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일단 뭐 국민의당에 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미 딴 당이 됐으니까 뭐 그거 뭐 그 사람들한테 책임 묻는 건 좀 우스운 상황이 돼버렸고. 더민주 안에도 더민주 안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렇죠. 이제 이종걸 씨하고 박영선 씨 정도. 옆 동네네. 그렇습니다. 정진희 의원님 옆 동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흔들어서 당을 정말 위기 상황에 만들어 놓은 분들이 나가셔서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바대로 정치 실천을 한다면은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은 그것이 아닌 모습으로 보일 때는 흔들고 나가신 분들한테 먼저 책임을 묻고 단호하게 이렇게 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그러면 남아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지적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당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당무를 거부했다든지 계속해서 흔든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것을 이 수습 불가능한 지경으로 몰아간 분들에 대한 책임 이게 저는 2차적인 책임이라고 보고요. 그 사람들은 다 단수공천 받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서 그분들은 안전한 정치 이 길을 걷고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아니, 너무 많은 이분들이 거예요. 지금은 딱 붙었어요. 네. 이종걸 이종걸하고 박영선 씨는 그냥 딱 그 김종인 대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저번 날은 그 새로운 권력으로 잠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또 친노 패권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분들을 정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종걸 의원은 해당 행위로 치면 그 원내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최고위원회 한 달 이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당무가 그리고 계속해서 당대표 사퇴를 요구를 했고. 이분은 이제 원내에서는 아무 역할 못하고 맨날 호구나 잡힌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교섭단체 역할을 했어. 당내 교섭단체가. 그리고는 이제 지금 정편에 출연해가지고 이해찬 용태론을 펼치고 계속 친노 패권 청산 어쩌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팔 분 거죠. 이제 이해찬 자르는 거를. 그리고 박영선 의원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김종인 씨를 영입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문재인 씨나 저처럼 과거에 열린우리당 때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정치했던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2007년도에 김한길 등등이 16명이 선도 탈당하고 줄줄이 30몇 명이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당 만든다 그럴 때 저는 그냥 열린우리당 사수하겠다. 그냥 비례대표까지도 가겠다면 징계위원회 열어서 다 의결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대세에서 벗어나면 정치를 할 수 없게 되니까 해주라고 그렇게 하셔갖고 이제 우리 청와대 불려갔었어요 그때. 대통령이 워낙 간곡히 부탁하셔서 협조를 해서 대통령 민주당으로 갔던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김한길 씨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걸 했는데 박영선이 탈당을 하면 정말 거기가 거습단체가 되고 세력이 커져서 이게 남아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뭐 아주 망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야권 이 정치가 다 쑥대밭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그걸 막으려고 영입한 거거든요. 자기가 사퇴하고. 그러니까 박영선 씨한테 엄청난 큰 책임이 있는데 지금 박영선 씨 의원회관 사무실에 문전성 씨예요. 비례대표 공천받고 싶은 사람들이 다 지역구 공천받고 싶은 사람들이 다 여기 줄 서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지금 저는 어떤 의문이 드는가 하면은 결국 지금 치르고 있는 비용은 기회비용의 측면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되기 전부터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당시에 그 지도부가 탈당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대상이잖아요. 예. 사실은 엄청 애를 썼죠. 예, 그래서 주저앉았고 주저앉는 상태에서도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좀 복귀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차라리 내가 보냈어야 됐다. 그렇지. 차라리 그게 나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거기 교섭단체가 됐을지언정 그 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씨는 자기 때문에 이 모든 분열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내가 사퇴함으로써 탈당 흐름을 막고 그리고 관리자를 영입해서 11차 혁신안까지 혁신안 시스템 공천을 하면 당이 총선을 치르고 안정될 거다. 그건 자기 자신의 거취 문제는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게 문재인 씨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보면 김종인 씨를 영입해다 놓고 문재인 씨 책임이잖아요. 영입한 거는. 자기 자신도 지금 정치 생명이 백척간도예요. 지금 문재인 씨가. 그리고 박영선 의원은 실세 중에 실세가 돼가지고 거기 지금 지난번 우리 방송 때 소개했던 공관위? 공관위는 옛날 열린우리당 때의 안개모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이라 그래서 당내 그 보수파. 대통령 흔들던 사람들. 네, 민진모. 그때 노무현 대통령 흔든 사람들이고 문재인 대표 흔들었던 그 모임 소속이에요. 홍창선, 정장선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거기는 지금 사실 거수기고 어떻게 보면은 비대위조차도 거수기로 전락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전체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고 박영선 의원에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 실세가 되어서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 김헌태 씨 거기 지금 공관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영입되었던 이철희 씨, 박영선 의원 여기가 지금 인너서클이 돼 갖고 모든 공천 데이터 수집과 등등을 다 좌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정인 거지. 이 영입한 초빙 군주가 선정을 펴면 괜찮아. 지금 여권이 공천 때문에 쑥대밭이니까 내부 정리 잘하고 야권 연대 잘하면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이따 하나씩 따져보겠지만 사심 공천을 하기 시작하면서 야권이 완전히 지금 거의 쑥대밭이 됐다.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오케이 이제 이분의 이제 전략 노선은 알겠어요. 이분은 별로 연대 같은 거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자기 혼자서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뭐 정의당은 어차피 뭐 고려 대상도 아니고 또 국민의당은 일단 압살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프레임은 경제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고 경제 민주화 몇 가지 뭐 777 이런 공약 갖고 가서 그냥 혼자 힘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뭐 자신감이 있는 건 알아. 그러려면 이제 중도층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도층한테 밑보인 사람 누구야? 정청래 같은 사람. 그렇지. 이게 희생양으로 오케이. 보수파의 밑보인 거지. 보수파의 밑보인 이런 사람들 희생양으로 좀 쳐내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다 해가지고 국민의당 쪽 사람들이 일로 안 오거든요. 이미 늦었지 오기에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당 지지자는 야권연대 반대가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온단 말이지. 그럼 이 포인트, 이 제스처가 뭘 위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더민주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서 심정적으로 지지하던 중에서 호남의 고령층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남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른바 이제 친노나 문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이까지 띄고 나면은 그러니까 예컨대 쉽게 말하면 차 떼고 뭡니까 포 떼고 네.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이 목표가 뭔지. 그 옛날 말에 귀 빼고 뭐 뺀 당나귀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뭐 SNS에는 그러잖아요. 차포 떼고 선거하려고 그러느냐 이러는데 장기판에 빗대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사실상 더민주 그나마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야성도 지금 지우개로 지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다 경제 문제를 덧붙여서 조금 더 우쪽으로 가게 만들고 그랬을 때 뭔가 야권이 이 선거에서도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야당을 야당이게 만들어서 수권 능력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당에게 여당의 가면을 씌워서 국민들 앞에 내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 또 이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 같고. 혹시 그 박영선 의원이랑 이철희 씨랑 대화한 게 녹취되어서 팟캐스트 EJ에서 처음 터져 나오고 그게 해명이 나오고 다시 다뤘던 그 내용 아셔요? 예. 그 뭐죠? 그 정청래 의원 그 자르는 문제로 처음에는 뭐 자르는 문제다라 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후속 보도가 나와가지고 정정 보도가 나와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 뭐 그러니까 예컨대 박영선 씨는 오히려 자기 정청래 자르는데 반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화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그대로 녹취가 된 건데요. 이제 정청래 공천 탈락을 발표해 놓고 어디 행사장에서 둘이 옆에 앉았는데 둘이서 속삭이면서 어떤 대목은 안 들려요. 어떤 대목은 안 들리고 어떤 대목은 들리고 하는데 둘이 대화를 한 건데 어때? SNS 이런 데서는 나쁘지. 거기는 그럴 거야. 근데 다른 언론 보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좀 귀속말로 속삭속 했는지 뭐가 안 들리다가 그런데 흔들리면 안 돼. 이제 이런 대화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정청래를 잘랐는데 SNS에서 시끄럽다 반응이 안 좋다. 아주 시끄럽다. 그리고 이제 다른 조중동을 비롯한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럼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그런다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박영선 씨랑 해명을 했는데 맥락을 그 전후 사정을 짚어보면 그게 아니고 정청래 하나 정도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치. 본인은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지만 저는 그 대화를 들어보면 뉘앙스를 우리처럼 정치물 좀 먹은 사람은 딱 들어보면 알지. 그러니까 결국은 정청래의 공천 탈락에 두 사람이 다 개입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더 까도 되나? 원래는 내가 파악한 김에 깐 김에 다 원래는 정청래를 꼭 날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서울에 공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주려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딘가를 날려야 되니까 막 여기저기 여론조사를 해본 거야. 마포 어른 내보내도 이길 것 같아. 이 사람을. 그럼 정청래를 잘라야 되는데 다른 명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비대위 회의에 막말 정치인이라는 항목을 하나 넣어서 올린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면서 김종인 대표가 얘 잘라야겠어. 들어보니까 뭐 정청래 싫어하네 보수 쪽에서. 뭐 저런 애들 없었으면 내 지지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물어보니까. 그거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람은 정청래 의원의 공천 탈락이 보도된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논평을 주고받은 거라고 서로. 나는 그렇게 봐요. 아니면 고소하든가. 그 정청래 의원 관련해 가지고 김종인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공개적으로 들렸던 이야기는 그런 거였죠. 처음에 정청래 막말 문제 있어.
그러나 정청래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안 된다면은 줄 수밖에 없어. 이게 김종인 대표의 워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정청래 의원 정도는 날려버리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지금 대표님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작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이 보이는 손도 있고 보이지 않는 손도 있다고 말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황당하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늘 이해찬, 이미경을 날렸어요. 이해찬, 이미경은 왜 날렸어요? 특히 이해찬, 이미경은 뭐 지역구 활동 부진, 뭐 정호준은 경쟁력 부족 이런 이유라도 됐고 이해찬에 대해서는 그냥 정무적 판단이라고 그랬고 기자들이 이유를 물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무적 판단에 무슨 이유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유 없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잘랐다는 얘기예요. 네. 왜 자른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친노 좌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정말로 이해찬 의원이 친노 좌장의 역할을 했나요? 더민주에서? 친노 좌장이긴 한데 역할을 하지는 않았죠.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으니까요. 친노 좌장은 맞는데 좌장이라는 건 원래 어떤 모임에서 제일 연만하고 그런 지위가 있는 분을 좌장이라고 그러는데 총리를 지냈으니까 이제 육선 의원이고 하니까 좌장은 맞죠. 그렇지만 무슨 친노를 결속해서 뭘 했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더민주 내부에서 국민의당으로 가신 분들이 남아있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친노 패권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친노 패권의 가장 중심에 역할을 했든 안 했든 이해찬 의원이 있었다. 이런 지적을 계속해서 해왔고 또 오늘 지금 발표를 하기 전에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이해찬 의원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 잘라지 않으면 우리 연대도 얘기하지 말아라. 연대도 불가하고 이제 연대하는 거예요? 친노 패권도 종식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명단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아닐까? 그러니까 예컨대 그 친노라든지 이른바 친노 좌장을 날림으로써 김한기 씨하고 천정배를 끌어당기고 안철수를 고립시키겠다는 얘기 아닐까? 근데 저는 이거 사실 사심공천이라고 봐요. 이해찬 의원을 날린 거는요. 누가 가죠? 아니 누가 가는 건 나중 문제고 김종인 누가 가든 상관없이 여기 이 선거구는요. 세종시는 지난 총선 때 선거 보름 전에 이해찬 씨가 출마를 했어요. 거기에. 후보가 없어가지고 그때 상대 후보가 심대평 전 충남지사 충남 맹주였어요. 거기를 선거 후보 등록 직전에 출마 선언을 하고 가서 이겼거든. 근데 여기를 굳이 왜 자르겠어요? 후보도 없어요. 후보는 그냥 청와대 정책실장 지냈고 뭐 국민의당 지난번에 가 있던 김병준 씨를 공천한다는 썰이 있긴 한데 뭐 그 사람 가봤자 거기 떨어지는 건 100% 경상도 사람인데 여기를 공천을 배제한 건 저는 사심 공천이라고 봐요. 왜냐 원수 갚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한번 한 30년 됐나 20몇 년 전에 서로 붙어가지고 붙었잖아요. 아니 옛날에 선거 대결해서 김종인 씨가 졌어요. 이해찬 씨한테. 그게 언제였지 그게? 그게 18년 전인가? 관악인가요? 예, 1988년 13대 총선 관악을인데요. 아유 88년. 그때 이제 이 JP의 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까지 4파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번당 민주정의당의 재선 의원인 김종인 비례대표 재선. 2번인 통일민주당의 5선 의원인 김수환 나중에 국회 의장 지낸 사람이에요. 3번에 이제 36살의 운동권 출신 이해찬. 4번에 이제 신민주공화당 후보 이 넷이 붙어 가지고 3만 표대 2만 5천 표대 2만 3천 표로 1등 이해찬 2등 김종인 3번 김수환 3등 김수환 이렇게 해서 김종인 씨가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천은 보면서 이거는 원수 갚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이유를 합리적인 걸 도저히. 28년 전에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거 뭐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른바 친노 날리겠다. 이건 거 어디서 선거 전략으로서 내 친노 날렸다는 걸 하고 이른바 중도층 그 다음에 이제 저 호남 쪽 그 분노를 누구로 뜨리겠다라는 계산인 것 같아요. 인적 청산을 통한 어떤 뭐 친노 색깔 지우기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친노 색깔 지우기는 뭐 해도 괜찮다고 봐요. 뭐 그건 뭐 어차피 그 귀족정인데 또는 왕정 또는 귀족정인데 왕된 놈이 뭐 뭘 하건 뭐 상관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뭐 어느 당이건 왕정 혹은 귀족정을 하는 당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도 아니고 대권 후보도 아니고 그냥
육선의 국회의원이고 세종시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종편들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평론가라고 나와서 친노 좌장 자리를 문재인이 이해찬한테 빼앗으려고 김종인을 이용해서 차도 살인을 한 거다. 야, 그거 참 상상력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해찬을 공천 배제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문재인 대표가 의사표시를 김종인 씨한테 했어요. 그걸 다 무시하고 자른 거예요. 자른 거고 이거는 저는 거의 90% 이상 사심으로 보복을 위한 공천 배제였다고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그 정청래 공천 배제, 이해찬 공천 배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흐름을 도대체 어떻게 정치적으로 평가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시민사회나 야권에 그런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 분이 더민주의 당원이나 지지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대표는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심에 의한 보복 공천 배제든지 뭐든지 간에 세간에서 지칭되는 게 이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노 좌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해찬 의원 공천 배제를 함으로써 사심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친노 좌장을 공천에서 배제시켰다. 이런 효과를 거두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아니 어쨌든 그런데 우리 정진호 의원님이 더민주 당원이나 지지자라고 가정을 해봐요. 저는 뭐 더민주 당원이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도대체 이 짤에 의해서 운영되는 당 체계가 도대체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의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 대표님은 어떻게요? 그 당원이라면? 아니 어느 당원인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당원인가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재미있게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 그 유명한 보수 언론지에서 정치부장이라는 분이 쓴 칼럼이 뭔가면은 안철수가 했어야 될 역할을 지금 김종인 대표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련의 사람들에게는 그 야당 새로운 새정치 그 안철수를 통해서 구현되기를 바랬던 게 현재의 민주당, 더민주당이 이렇게 가는 걸 원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철수는 실패한 걸 김종인 대표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더민주당 자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이제 대표적인 좀 야당 정치인들로 이제 상징되는 그런 컬러가 한편에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내에 이런 또 지향적 주승용, 박영선 이런 분들을 같이 안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니까 전혀 더민주당에 없던 게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더민주당 내에서 좀 비주류화 되어서 같이 공존해왔던 그 세력이 오히려 지금 주류적 위치로 가면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뭐 이 포부나 철학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이 선거 앞두고 이렇게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초빙군주를 등에 업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무슨 수권 능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들어왔을 때 19대 국회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더민주 뭐 지난 시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이 세력들은 정치 세력들은 사실상 시대적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칼자루를 손에 쥐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칼날을 잡고 있는 모습을 매번 보였거든요.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진짜 처음부터 칼날을 잡고 가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저는 이제 이 과정을 더민주라는 정당의 해체 과정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얼마 전에 더민주에서 민주 60년사라고 자기 정당이 60년 됐다고 주장하는 책을 냈는데 그건 꽝이고 이 당이 언제 시작됐냐면 1988년 평민당으로 시작된 당이에요. 호남. 그다음에 3당 합당을 YS가 하고 나서 노무현 등등의 비호남 개혁 세력 그리고 이해찬 등등의 임채정 이런 등등의 1970, 80년대 민주화 세력 여기가 들어와서 이 호남 기반으로 한 김대중 총재하고 결합함으로써 모태가 생긴 거고 그 뒤에 이합집산을 몇 번 거듭하다가 오늘까지 왔는데 이 당의 지지 기반은 세 군데예요. 첫 번째 호남 두 번째가 민주화 세력 여기 이제 386 운동권 출신이나
또는 제야 시민사회 출신들, 친노, 이른바 여기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비교적 근자에 이 정당 구도가 이렇게 고착되고 나서 이제 정책이라든가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이른바 이 분산되어 있는 개별 네티즌들, 이 외연에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진 당인데 호남은 우선 국민의당이 절반 깨갔죠. 호남 보수를 국민의당이 깨갔어요. 그러니까 호남이 절반 남았어요. 예, 호남의 노년층들이 대부분 다 글로 갔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던 지금 국민의당 하던 사람들이 친노라고 계속 공격했던 세력이 7,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인들 386 시민사회 시민단체 출신들 그다음에 친노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 여기를 통칭해서 친노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민주화 세력이라고 봐요. 비호남 민주화 세력. 세 번째가 네티즌. 이렇게 돼 있는데 정청래 의원을 공천 배제함으로써 이 세 번째 카테고리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난리잖아요 지금 온라인에. 정청래 의원이 무슨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정치적 욕구를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상당 부분 수용해 줬기 때문에 정청래를 통해서 자기의 소망을 표출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대거 무너졌어요. 그게 이제 박영선의 흔들리지 말라라는 그렇지. 여기 그 흔들리지 말을 말라는 굉장히 열받는 거죠. 네. 우리를 뭘로 보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떠들어도 니들 그냥 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여기에서 사람들이 격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해찬 공천 배제는 상징적으로 친노라는 이름으로 배제했지만 사실은 이 더민주라는 이 정당의 한 축이 오랫동안 되어왔던 7, 80년대 민주화 세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운동권이면 결격사유야 지금. 그래서 그 상징으로 이해찬을 친 거기 때문에 이 세력이 거의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 이번에. 앞으로 있을 시민사회나 제야나 뭐 종교계나 이런 데 반응을 좀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전 국민들 중에 35% 이상이 제일 좋아하는 전직 대통령이고요. 확고하게 지금 그 여론조사 경선에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를 넣는 순간 5 내지 10%의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 뺐잖아요. 더민주에서 이거를. 그런데 이쪽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찬이라는 사람을 날림으로써 그것도 민정당 출신이 이게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한 시대를 부정한다는 모욕감. 그 시대에 자기 젊음을 묻었던 중년 세대, 장년 세대의 이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남는 거는 뭐냐. 호남에 탈당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불러들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두 번의 공천으로 인해서 더민주의 기반 중에 이 세 기둥 중에서 두 개가 지금 붕괴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당의 해체 과정이라고 봐요. 이게. 예,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는데 이게 그럼 해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이 당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 당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어떤 역할을 했던 시대는 사실상 좀 막을 내렸는데 네. 그 이후까지 그 관성과 또 기득권이라는 그 기득권을 또 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의 여러 가지 어떤 모순과 갈등 또는 대립 이런 것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걸 갖다가 저는 친노와 비노의 어떤 대립으로 보면 잘못 보고 있다고 봐요. 그는 네. 의도적으로 잘못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런 시각인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어떤 철학과 노선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게 뭐 집권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필요하다는 정책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이 정도라면은 좀 정책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따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정의당은 따로 가는 게 좋다고 해서 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따로 가는 거지 정의당이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어떤 뭐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내에는 거의 정의당과 같은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이고 정치적이다. 그 판단해서 같이 가는 분들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 안에 더민주 안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 햇볕 정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당의 어떤 골간 기조잖아요. 예. 그리고 물론 시대에 따라 그게 이제 변하고 진화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입장이 한 당에 있기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들이 사실 그 안에 존재하잖아요. 이런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이 뭐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성분 분석을 하면은 이제 나오는 어떤 차이 같은 게 이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아마 선거 이게 그냥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합집산하고 탈당했다가 다시 아니 탈당을 주도한 사람이 이제 뭐 통합을 또 거기 가서 주장하고 완전히 이제 이런 이제 어지러운 상황이 좀 이제는 좀 정리정돈될 때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당 그 체제 자체가 이제는 좀 이제 새롭게 좀 이제 분별 재정립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뭐 내가 뭐 이런 걱정할 주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요거 그 아까 그 세 세력들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감정들이 워낙 이게 사실 보면 거의 원초적이거든요. 내가 물어봤어. 도대체 왜 그러느냐.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런 정서를 갖고 있고, 그럼 대안이 뭐냐부터 없어. 결국은 그 감정이에요. 원초적인 감정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지지자들끼리 또 이게 비토 감정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 당에 있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죠. 나중에 그냥 억지로 봉합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예컨대 대선 때 저 사람들이 나오면 이쪽에서 비토하고 이쪽에서 나오면 또 저쪽에서 비토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 문제고 대선은 우선 당장 총선이 한 달 앞이에요. 총선에서도 이미 그런데 D-30인데 그럼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세 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내가 더민주 당원이면 어떻게 하지? 원래 당원이라는 건 당의 주권자니까 당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발언할 수 있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초빙 군주제여가지고 어떤 당내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서도 일반 당원의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당원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양갈래로 나타나는데 한편은 이제 재심 신청을 하라고 해놓고 피켓 들고 와서 샤우팅하고 이런 흐름이 있고 다른 한편은 이놈 당 정 떨어져서 정의당으로 옮겨 탈래. 근데 사실 물론 당적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당이 완전 잘못 가고 있는데 당원이 그냥 이 당 마음에 안 들어 당적 버리고 딴 당 가버리면 아니 물론 정의당 당원 늘면 정의당으로서는 나쁠 건 없겠지만 우리가 좋죠. 근데 아니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치. 정당이 잘못 가면 그 당의 당원은 싸워야 돼요. 싸워보고 정 안 되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 내가 더민주 당원이면 나는 당원들하고 그 번개 때려가지고 당사 앞에 가서 데모할 거야. 왜냐하면 다른 아무런 수단이 없을 때는 저항권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지금 사실 더민주 당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들이 지금 정의당으로 건너갈까 뭐 표를 정의당에 찍을까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SNS에 보이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아직 한 달이나 남았고요. 일단은 당이 이렇게 해체돼가는 과정에 있는데 당원들이 아무 의사표시도 안 하고 지나간다는 거는 이 일보다 더 큰 비극 아니에요? 당에서 가장 당원들과 민심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의원들이잖아요. 의원들이 근데 공천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 오고 있는 거고 또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은 그 공천 탈락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만 와서 의견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을 탈락시키니까 네가 원하는 사람을 탈락시키니까 이런 목소리를 내는구나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상 뭐 리얼미터 기준으로 여론조사 분석 나온 거 보니까 정청래 의원 이후에 더민주의 어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우리 당의 지지율도 일정하게 올랐다. 정의당이? 네. 뭐 1.7%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있거든요. 이제 그 지지가 옮겨온 거죠. 그쪽에서. 네, 옮겨온 건데 이걸 반가워할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가. 이런 현상이 만약에 제대로 어떤 의미 있게 귀결되지 못한다면은 저는 이미 더민주 지도부에서 더민주의 정체성을 자기 당원들한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정비가 안 되고 간다면은 어떤 현상이 올 것인가. 그야말로 뭐 이 정당의 어떤 붕괴라든지 뭐 정치적 지각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게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이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있고 그래서 당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외형은 그대로 서 있지만 그 기초가 지금 사회적 기초가 급속하게 붕괴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유권자들이 그런 식으로 당을 떠나게 되면은 남은 사람들이 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지구당 위원장의 사돈의 팔촌의 고향의 친척의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을 꾸려가겠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10만 명 입당한 사람 뭐냐고 지금 그 당원들은 입당을 했으면 원래 혁신안에 따라서 일정한 의견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가려면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니 그럼 압력을 하면 의원들이 움직여줘야 되잖아. 아니 의원들이 안 움직여도 당원들끼리 번개 때려서 갈 수 있지.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자발적인 당이었다면은 더민주의 당의 행태가 이런 형태로 운영되지 않죠. 네. 그래도 작년 연말에 10만 명이나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분들 뭐냐. 중에 아마 먼저 떠나는 분들이 있겠구만.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 만약에 당원들이 그렇게 움직였으면 일단 당대표 흔들어댈 때 가만히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은 그 초빙 군주가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의도로 진행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수십 년간 존재하면서 우리 정치의 한 축이 되어 왔던
더민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 이 정당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해체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고요. 혹시 더민주 쪽 사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세 세력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미 심정적으로 떨어져 나갔어. 지금 이 뭐 인터넷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 딱 보잖아요. 이거 살벌하거든요, 서로. 아니 자기 당을 바로 세워야 돼요. 떠나기 전에. 떠나기 전에 자기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떠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옛날에 나 그 당의 당원이었지만 이렇게 힘없이 물러나지는 않았어. 싸워보다가 떠났지. 그러니까 이거 바로 다른 당으로 갈아타기보다는. 네. 예. 그렇죠. 예. 아니 자기가 자기 발로 입당했잖아요. 의사표시를 해야지. 그럼. 예. 그 점 말씀드리고 국민의당 잠시 지나는 길에 짚어볼게요.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 사퇴했고요. 뭐 후임자 물색 중이라고 그러고요. 천정배 공동대표는 계속해서 당무에 불참 중이고요. 지금 저 명량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수도권 연대 둘러싸고 내홍이 지속되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연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짜르하고 연대 안 하고 국민하고 연대하겠다는 헛소리는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양상이에요. 사실은 여권하고 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권하고 연대하고 있는 거고. 수도권에서는 특히 그렇죠. 야권 연대 안 하면은 여권 연대지. 여권하고 어부지리 주는 연대. 그렇죠. 네. 우리 당에 핑계를 댔더라고요. 뭐 그 김종인 씨가 김종인 씨. 어차피 저 정의당과의 연대를 파기하지 않았느냐. 개뿔 지나자래. 그 우리가 그 보도를 접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나 잘하지. 역시 후보자는 점잖게 말씀하시고 우리처럼 출마 안 하는 사람들은 개뿔 지나 잘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자 이제 우리 타임라인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금 그러니까 총선이 일려 다야 구도로 2부에서 이제 야권 연대 문제 다룰 겁니다만 마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현재 등록돼 있는 예비 후보 현황이 있어요. 노 대표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49개 선거구 중에서 42군데 지금 7군데를 제외한 42군데에서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가운데 2명 이상이 이제 야권들이 이제 그 혼전을 벌이는 지역이 있고요. 일려 다야구도인데 정의당도 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전부네. 경기도는 60개 지역 중에서 41군데, 인천은 13개 중에 12군데에서 복수 야권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122곳 가운데에서 그죠? 네. 지금 약 195군데 정도가 2명 이상의 야당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한 30-40군데는 정의당도 껴 있어요. 우리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에서 35곳 지역에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예, 전략공천을 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야권 연대 때문에 사실 더민주의 주요 당직에 있는 혹은 당대표급 인사들 지역은 출마를 좀 억제하지 않았어요? 그랬었습니다. 그 조금 자제를 해왔었고 지켜보고 관망하는 형태였는데 특히나 이제 이 대선을 앞두고 이후에 대선에서의 어떤 승리를 전제로 한 총선 연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 대표라든지 뭐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지를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공천까지. 아니 그런 트위터에 자꾸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구로울에 아니 자꾸 구로울이 누구 있는데요? 박영선이 있고 또 이종걸이 어디예요? 거기 안양 거기다 제발 그 후보 내달라고 나한테 막. 아 그래요? 저도 SNS에서 그런 거 봤습니다. 자꾸 와요. 저는 요새 안 하니까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우리 얘기할 때 이 제1야당을 왕정시대로 돌아가게 만든 그 민주정의 붕괴를 야기한 책임자들 중에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이 초빙 군주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당에서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야권을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야권의 정당을 주요적 그것도 제1야당을 군주정으로 돌아가게 만든 책임은 누군가는 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당에서 못 나가게 하긴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아니 뭐 정의당은
그 사실은 기존에 출마를 자연스럽게 한 분들이 있고 그 상태에서도 조금 전에 이제 그 일여다야 수도권에서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권연대 가장 좀 먼저 또 적극적으로 임해왔어요. 그러나 사실상 야권연대가 거의 다 거부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자제해왔던 자제시켜서 출마를 안 해왔던 지역까지도 자제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도 그렇고 또 다른 지역도 그렇고 추가로 더 누구를 표적해서가 아니라 추가로 더 자연스럽게 출마를 더 도모하겠다. 인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든 지역에 그 후보를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를 감안해서 상당한 지역에 출마를 자제해 왔는데 더 이상 자제할 이유가 이제 상실되어 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지역구에도 출마 희망자가 있는 거예요? 정의당에서? 있습니다. 근데 등록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일단은 지금까지? 자제를 해왔었습니다. 인천은 어제 시당에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7곳의 후보를 내고 있는데 13곳 모두에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에서도 그리고 경기에서 전략적인 후보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구로를 내달래요, 구로를. 구로도 내가 찾아봤어 그래가지고 우리 후보가 구로 갑에 나가 있더라고요. 네. 구로 갑에만 있는데. 아니 진 교수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에다 얘기해서 교수님 빨리 얘기해서 구로 을에다가 후보를 내달래. 그래서 내가 이제 봤더니 구로 갑에만 우리 후보가 진 교수가 있더라고요. 나가지 그럼 거기에. 박영선 씨랑 나가서 재밌게 우리 정의당은 의원 5명이 있기 때문에 TV 토론도 당연히 초청 대상이잖아. 네. 나가면 핫 이슈 되겠는데. 근데 이게 아마도 내가 볼 때 박영선 씨가 고릴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딱 붙었잖아요. 네. 저쪽에 딱 붙어가지고 지금 거의 황당한 권력을 좀 행사하는 중인데 그 당의 그 장래와 관련해가지고 아마 그래서들 그 이분을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계속적인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로 다 아는 모양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그렇게 컷오프되고 난 다음에 즉시 우리 당이 요청되고 막 그러는 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지금 한국 정치 거대 양당의 왕정복고 현황에 대해 살펴봤고요. 특히 오늘의 초점은 더민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야권연대 때문에 저희 정치카페도 김종인 대표 체제에 까방권을 부여해 왔는데 오늘부로 그 까방권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SNS에서 우리 진중권 교수의 이제 국민의당은 더 안 밟아도 되니까 맹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아니 가만히 있는 우리를 또 왜 또 건드려 빨갱이니 뭐니 공산주의자니 이렇게 그 얘기는 하지 마요 그냥 그 사람 키워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머시기 의원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뜨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자 오늘 타임라인 밝은 얘기는 아니지만 또 현실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되니까 더민주의 왕정복고를 중심으로 살펴본 오늘의 타임라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